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6년차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요즘 이 시국에 다들 힘드시죠? 저도 그것 때문에 잘 다니던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장을 잃으면서 생긴 어이없는 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남편과는 연애 결혼을 했어요.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서울에서 학원 선생님을 하고 있었고 남편은 취직을 준비하는 취준생이었습니다. 서로 양쪽 집이 잘 사는 편도 아니고 모아놓은 돈도 많지 않았지만 제가 원하는 대로 항상 달아주는 남편의 선한 모습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신혼집은 기약 없이 재건축만 기다리고 있는 서울 변두리에 있는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돈이 애매하게 부족했습니다. 이미 대출도 받을 수 있는 대로 받은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시댁에서 가까운 신도시의 신축 아파트를 강력하게 추천하더라고요. 저는 당시 직장으로 다니고 있던 학원이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원하지는 않았지만 시댁에서 그쪽으로 오면 5천을 보태준다고 하시니 하는 수 없이 신도시 쪽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었어요. 친정 쪽에서도 대출이자 갚는 돈이 세상에서 제일 아까운 돈이라면서 선뜻 같은 액수를 보태주셔서 갑자기 늘어난 예산에 서울 변두리에 봐놓은 오래된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시댁에서 우리 아들 다 무너져가는 아파트에서 재울 셈이냐고 굳이 그 아파트를 하겠다면 보태주기로 한 돈은 없던 일로 하자는 말에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아파트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 시댁에서는 저희 부부가 들어간 신축 아파트가 그때는 얼마였는데 지금은 얼마인 줄 아시냐며 자기들 덕분에 돈 버는 줄 알아라 하시는데 솔직히 속에서는 지금 그 서울에 받았던 아파트가 얼만 줄 아시냐며 따져먹고 싶은 걸 꼭 참았습니다. 아무튼 신혼살림을 차린 초반에도 남편은 직장이 없는 상황이었고 서울로 가는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지만 왕복으로 2시간이 넘게 걸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저는 결국 학원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세 계획도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어요. 결국 남편은 급한 대로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에 취직하게 되었어요. 꼭 좋은 회사로 이직할 거라고 저에게 호언장담을 했는데 꽤 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 남편에게선 이직을 하고 싶어하는 의욕을 찾아볼 수가 없지만 그래도 승진도 했고 월급도 280 정도를 벌어오니 살림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더라고요. 신도시라 그런지 인프라는 정말 잘 되어 있어서 평생을 살아온 서울 외곽 지역보다 편한 부분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시댁과는 가까운 편이라서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남편도 워낙에 시댁에 가는 걸 달가워하지 않는지라 자주 가는 편은 아니었어요. 아파트 살 때 보태주신 돈도 있고 효도는 마음이 아니라 돈으로 하는 거라 생각하고 있던 저와 남편은 자주 찾아뵙는 대신에 달마다 양가에 50만 원씩의 용돈을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벌이가 워낙 시원찮다 보니 그렇게 큰 금액을 매달 용돈으로 드리기엔 부담이 되더라고요. 대출금에 이세 계획도 있었고 앞으로 아이 공부시킬 걸 생각하면 정말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결국엔 제가 학원 선생님을 했던 경력을 살려 집 근처에 있는 보습학원에서 다시 선생님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150만 원 남짓한 월급을 받기로 하고요. 먼저 다니던 곳에서 받던 것과 비교하면 많이 부족한 액수이지만 남편도 회사에 다니면서 돈을 벌어오고 있고 하니 제가 버는 돈으로 양가에 드리는 용돈과 미래에 태어날 아이를 위한 저금까지 충당하고 어느 정도 생활비까지 보탤 수 있었습니다. 아직 모아야 할 돈이 많았기에 이세 계획은 조금 미뤄두고 돈을 모으면서 그렇게 잘 살고 있었어요. 가끔씩 시부모님들이 찾아오거나 하는 일은 있었지만 남편이 중간에서 역할을 그나마 잘 해줘서 불필요하게 에너지 쏟을 일이 없었다는 건 참 좋았습니다. 하지만 오실 때마다 애는 언제 가질 거니? 이런 식으로 부담을 주시는 건 여전했어요. 제 월급이 얼마 안 되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깟 돈이 중요하냐고 늦기 전에 애 빨리 낳는 게 진짜 효도라고 하시면서 손주 보고 싶어 하시는 마음을 숨기지 않으셨어요. 저도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월 300도 안 되는 남편의 외벌이로는 도무지 사이즈가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워낙 아들을 높게 사시는 시어머니께 한 소리 듣기 싫었어서 그 말만큼은 참았습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이 한 해 두 해가 지나고 올해 초가 되었습니다. 다들 아시잖아요. 작년도 작년이지만 올해 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그걸 저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상황이 안 좋아진 학원은 재정위기를 맞았고 얼마 안 가서 선생님들을 정리하더라고요. 경력이 긴데다가 그 학원에서 일한 지도 오래되어서 학원 입장에서도 더 싸고 더 젊은 선생님들을 뽑을 수 있는데 저를 굳이 써야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은 저도 이해하지만 그렇게 순식간에 직장을 잃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수입이 사라져 막막했지만 저도 앞으로 살 길을 찾기 위해 가만히 있지는 않았어요. 학원에서 그래도 학부모들한테도 평판이 좋았고 제 경력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으셨던지라 개인 과외를 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몇 개 잡으니
월급만큼 벌던 건 아니었지만 양가에 드리는 용돈 정도는 무리 없이 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시댁에서 저에 대한 태도가 돌변한 건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직장을 잃은 걸 알게 되신 시어머니께서 저보고 남편이 꼭 동반해도 되지 않으니 한번 오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직장을 잃은 저를 위로해 주시려고 부르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댁에 도착해서도 시어머니는 제게 별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고 제가 보는 앞에서 청소기를 돌리시거나 걸레질을 하시거나 설거지 같은 집안일만 계속 하시더라고요. 며느리가 되어서 부담스럽게 그걸 어떻게 보고만 있나요? 결국 제가 도와드렸어요. 그렇게 집안일을 다 도와드리고 나니 볼일은 이제 다 봤다는 듯 왜 아직도 안 가고 있냐는 듯이 저만 쳐다보시고 변변찮은 식사 한 끼도 얻어먹지 못하고 그냥 집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긴 했지만 더 깊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는데 얼마 안 있어서 저만 또 시댁으로 부르시더라고요. 워낙 밖에서 활동하시는 걸 좋아하시던 두 분이었기에 저는 그냥 이 시국에 밖에 많이 못 나가시는데 아들이라고 있는 남편이 워낙 시댁에 가는 걸 귀찮아하니 그저 사람이 그리워서 부르시는 건가 생각하고 또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날은 제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이라면서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주겠다 하시며 재료들을 적은 종이를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러고선 저보고 장을 봐오라고 시키셨어요. 꾸역꾸역 장을 봐오니 밑준비부터 조리까지 저한테 시키시는 것 아니겠어요? 시어머니는 옆에 와서 간만 보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면서 잔소리만 하셨고요. 짜증은 났지만 그래도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이라니 군말 않고 배웠습니다. 밤이 늦어서야 겨우 다 끝나서 반찬통에 반찬을 담아서 집에 가져가려고 했는데 너가 그걸 왜 가져가니? 냉장고에 넣어놔 라고 하시길래 집에 가져가라고 시키신 것 아니냐며 되물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자기가 다 한 번씩 맛보고 간을 다시 할 테니 다음에 와서 가져가라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 하시는 건가 싶었지만 또 한 번 저는 그러려니 했어요. 몇 주 뒤에 저를 또 부르셔서 가봤더니 그때 드신 반찬은 이미 다 드셨고 또 반찬하라고 부른 거라고 하셨어요. 맛 한 번씩 보고 나서 주신다더니 전부 다 드셨네 생각하고 바보같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또 하루 종일 반찬을 했죠. 다 끝나고 나니 시어머니가 수고했다고 하면서 제가 해놓은 음식의 대부분을 시어머니가 먼저 커다란 반찬통에 챙기시고 다 덜고 남은 것들을 작은 반찬통에 섞어 담아서 저에게 휙 던져주시더군요. 그 모습에 기분이 상했지만 그냥 꾹 참았습니다. 검정색 비닐봉지에 대충 담아주신 반찬통을 들고 시댁을 나서려는데 내일은 깍두기를 하려고 하니까 아침 일찍부터 근처에 있는 마트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다음 날은 제가 수업도 있고 해서 난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저에게 이거 사, 너는 일도 안 하고 애도 없으면서 무슨 바쁜 척이냐? 우리 아들 일하러 간 사이에 우리 아들이 힘들게 벌어온 돈이나 쓸어 다니는 그 꼴만큼은 볼 수가 없다. 라고 본심을 말하시더군요. 그러면서 한마디 보태시는 게 네 처가에 보내는 용돈도 우리 아들이 번 돈으로 주고 있는 것 아니냐며 시어머니는 절대 그 꼴은 못 보겠다며 처가에 보내는 용돈의 액수를 노동값으로 계산해서 딱 그만큼만 일 시키는 거니까 군소리 말고 다음날 깍두기 담그러 오라고 하셨어요. 최저시급보다 더 쳐준 거라며 자기 같은 시어머니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 하시더군요. 저는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이 만에 하나 정말로 남편이 벌어온 돈으로 드리는 거였다고 할지라도 그걸 굳이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시댁에서 식모처럼 부린다는 게 가당키나 한 이야기인가요? 물론 제가 시어머니께 제가 과외로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을 숨긴 건 사실입니다. 내년부터는 과외를 병행하면서 이세 준비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제가 직장을 구한 걸 알면 또 잔소리를 하실 거라 생각해서 숨긴 거였어요. 성질 같아서는 그 자리에서 매달 받으시는 그 돈이 남편 혼자서 버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도 벌고 있는 돈이라고 남편이 벌어오는 코딱지만한 월급으로 양가에 어떻게 용돈을 드리냐며 한마디 쏘아붙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거기서 며느리인 제가 시어머니와 날 세우고 싸워서 뭘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을 불러 이런 상황을 이야기를 했지요. 남편이 시어머니께 잘 설명해 줄 거라 믿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별다른 반응 없이 한숨만 푹 쉬면서 엄마는 대체 왜 그러신데? 그냥 자기가 참아 라고 말하며 이 상황에서 발을 빼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중간 역할을 잘해주던 남편이 그런 식으로 나오니 화가 나는 걸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라 남편에게 이제 니네 부모님 용돈은 네가 알아서 하라고 하고 통장도 앞으로 따로 관리하자고 했습니다. 생활비도 따로 달마다 100씩 받아갈 거고 시어머니의 계산법을 들먹이면서 제가 혼자 집안일 하는 것도 시급으로 계산해서 저에게 월급도 100씩 내놓으라고 했어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런 식으로 제가 시댁에서 식모노로 타고 올 때마다 그 돈도 전부 계산해서 받을 테니 그렇게 알라고 했어요. 남편도 당황했는지 저에게 왜 그러냐며 저를 달래보려다가
결국엔 시어머니께 전화를 하더라고요. 전화하면서 엄마가 받은 용돈이 어디서 온 건 줄 아냐면서 자초지종도 전부 설명하는데 화내고 있는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아무 소리도 못하고 듣기만 하고 계시는 게 너무나도 통쾌하더라고요. 생각 같아서는 어머님 때문에 포기한 아파트가 지금 얼만 줄 알고는 계시냐고. 그것도 크게 한번 따지라고 시키고 싶었지만 거기까지는 하지 않았네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제게 꼬리를 완전히 내리셨고 오히려 가끔씩 직접 반찬을 하셔서 저희 냉장고를 채워주시고 갈 때도 있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용돈 주면서 생색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한테는 두 사람 벌이를 합쳐서 30%가 넘는 큰돈이에요. 아무튼 내년부터는 저축한 여윳돈도 어느 정도 생겼고 저와 남편도 곧 이쁜 아이를 가지도록 노력해보려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3년 된 30대 주부입니다. 분수도 모르는 신우와 그런 신우를 감싸고 도는 남편과 시부모님 때문에 결국 이혼했습니다. 제 직업은 결혼식 사진 촬영을 전문으로 하는 사진작가입니다. 남편과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고요. 평일보다는 주말이 바쁜 제 입장에선 연애를 하는 게 쉬운 편은 아니어서 솔직히 말하면 거의 포기 상태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제 일정에 맞춰서 만나려고 노력하는 남편의 태도에 제 마음에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성격이 둥글둥글하고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예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남자와 결혼하면 평생 행복하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이 확실시 되기 전까지는 남편의 부모님이나 가족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거창한 이유는 아니었지만 괜히 만나서 정들었는데 헤어지기라도 하면 가슴 아프잖아요.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서야 처음 뵈러 가게 되었어요. 남자친구 부모님은 은퇴 후 연금으로 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재산이 많은 편은 아니라고 했어요. 소위 모범생이었던 남편은 부모님 속 한번 썩이지 않고 대학 졸업 후 직장에 취직하는 정도를 거왔지만 문제는 신우였습니다. 10대 시절 불량 학생들과 어울리던 신우는 커서도 정신을 못 차렸다고 한 번은 남편이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평소라면 가족이든 남이든 다른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잘하지 않는 남편이 있지만 그날은 취기가 올라서 말실수를 하듯 털어놓은 것이었지요. 며칠 뒤 그때 이야기가 뭐냐고 제가 묻자 남편은 아차 싶은 눈치였지만 결국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신우는 질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반복했고 그러다 보니 성적도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더래요. 결국 신우가 갈 수 있는 대학은 어디 산골에 있는 지방대나 가면 모를 거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도 시부모님은 학비를 내줄 테니 어느 학교라도 가라고 하셨지만 신우는 서울을 떠나서 살기 싫다며 안 간다고 했다더군요. 그리고선 여러 가지 직업을 전전했답니다. 네일아트를 해보고 싶대서 몇백을 들여 가르쳤더니 갑자기 미용을 하겠다고 하고 그렇게 또 까먹은 돈이 상당했다고 해요. 어느 날 갑자기 옷 장사를 하겠다며 시부모님이 사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새를 얻어 옷을 팔다 그나마도 6개월 만에 때려쳤고요. 지금은 카페를 차려달라며 어지간히 시부모님을 들들 볶는 상태라고 했어요. 자기 여동생인데도 신랄하게 까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본인도 어지간히 이 상황이 갑갑하고 짜증나나 보다 싶더라고요. 아무튼 상황이 그렇다 보니 시부모님께서 여유가 있을 리가 만무했지요. 그나마 시아버지가 오랫동안 공기관에서 근무하신 덕분에 적지 않은 연금이 나오고는 있었지만요. 눈치를 보아하니 신우가 그마저도 탐을 내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결혼 전 시댁에 대해 느낀 바였어요. 시댁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고 철딱선이 없는 신우가 하나 있다는 게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남편 자체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결혼이 단 두 사람의 만남이 아니라 두 집안의 만남이라는 말도 알았지만 신우 하나가 그토록 큰 치명타가 돼서 돌아올 줄은 그때는 알 길이 없었지요. 그저 남편이랑 저랑 서로 사랑하고 열심히 살면 모든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한 순진한 제가 잘못이었을까요? 나이 30이 넘어서 결혼하는데 양가 어른들에게 손을 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아놓은 돈 5천과 남편이 모아놓은 돈 3천으로 어떻게든 해결해보려고 했지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한참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를 때기도 했고 그렇다고 대출을 받자니 시작부터 빚을 낸다는 게 내키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잠 못 이루며 소갈이하던 딸의 상황을 알아차리신 친정부모님은 마침 당신들이 세를 준 아파트의 세입자가 사정이 생겨 나간다고 했다며 일단 거기라도 들어와 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당장이라도 전화로 전하고 싶었지만 어차피 다음 날 만나서 데이트를 하기로 되어 있었고 안도하고 기뻐하는 남편의 모습을 직접 제 눈으로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꼭 참고 하루를 기다렸습니다. 당연히 예상했던 대로 남편은 미안하고 고맙다며 어쩔 줄 몰라 하며 기뻐했어요. 이제 정말 걱정할 건 하나도 없겠다라며 결혼 준비에 박차를 가했지요. 저는 남편에게 집을 친정부모님께서 해결해 주신 만큼 혼수는 남편이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허례허식인 예단과 예물은 생략하자고도 했고요. 둘이 가진 게 없어서 저희 부모님께 도움을 받은 마당에 남들 하는 걸 다 챙기는 건 사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시댁에서도 당연히 이런 제 의견에 동의하실 거라 생각했고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 다 제 마음 같은 건 아니더군요. 이미 어느 정도 남편과 제 사이에서 이야기가 오간 상황이었기에 저는 상견례는 단순한 절차 정도로 여겼습니다. 결혼식 전에 양가가 모여 맛있게 식사 한 끼 같이 하는 자리 정도로 가볍게 여긴 제 잘못이었을까요? 시댁과 저희 집 중간에 위치한 한정식 집에 양가가 모였습니다. 처음 한동안은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혼수와 예단 문제가 나오면서 조금씩 삐그덕거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이 먼저 혼수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그러자 시부모님께서는 요즘에는 가전제품 딸린 집들도 많은데 기왕이면 그런 집을 해주시지 그러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예상치 못한 말씀에 저희 친정부모님도 당황하신 눈치였어요. 그 상황을 알고 그러시는 건지 모르고 그러시는 건지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냥 그 오래된 아파트는 남한테 세를 주시고 그 전세금 받은 걸로 아이들 작은 오피스텔이나 하나 사주시면 어떠냐고요. 그러면 뭐 따로 가전제품 같은 거 안 사도 되고 좋지 않냐고요. 듣다 못한 친정어머니가 그럼 그 세입자 나갈 때는 아이들 오피스텔이라도 팔아서 전세금을 줘야 하냐고 웃으며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애들 사는 집을 팔면 애들은 어디 가서 사냐고 되물으셨는데 듣고 있는 제가 다 어이가 없더라고요. 남편도 저랑 같은 생각이었는지 시어머니를 말리며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냐고 그만하라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궁시렁거리시며 잘난 네가 다 알아서 하라고 남편에게 한마디 하셨고요. 제가 생각한 상견례하고는 분위기가 많이 달랐습니다. 시아버지는 원래도 말수가 많은 편은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그냥 허허 웃고만 계시고 아니면 저희 아버지랑 가볍게 다른 주제로 대화만 몇 마디 나누시는데 그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하도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신 덕분에 과묵하신 시아버지가 좋아지는 신기한 경험을 다 해봤네요. 결국 처음에 남편과 제가 정한 대로 남편이 혼수를 해오고 예단과 예물을 생략하는 조건으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남의 결혼식만 찍어주다가 제가 찍히는 입장이 되니까 그것도 색다르던걸요. 그리고 한 1년 넘게 저희 참 잘 살았습니다. 크고 작은 다툼도 없었고 가끔 시어머니가 남들 다 받는 금팔찌 하나 며느리한테 못 받았다며 저에게 심술을 부리긴 하셨지만 그 정도는 다른 분들 시집살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업계에서는 사진작가로 점점 유명해졌고 결혼식 사진뿐만 아니라 행사나 연예인 사진까지 촬영하는 등 커리어도 넓어지는 시기였어요. 덕분에 돈도 점점 많이 벌려서 한 달에 1,000만 원도 거뜬히 넘기는 날이 많아지기 시작했지요. 그렇지만 제대로 된 명품백 하나 사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하루빨리 돈을 모아서 제대로 된 우리 집을 갖게 되는 게 제 가장 큰 목표였으니까요. 그런데 하루는 시어머니께서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용건 없이 연락하실 분이 아니기에 약간 긴장한 채로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평소와는 달리 밝고 다정한 목소리에서 저는 오히려 불안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요새 일이 그렇게 잘 되냐며 문을 띄우셨어요. 결국 돈 이야기를 하려고 전화를 거셨더라고요. 신우가 꽃집을 차리고 싶어 하는데 혹시 좀 보태줄 수 있겠냐 그러시길래 안 된다고 딱 잘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직업상 대출도 안 나오고 당장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큰 돈을 쓸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고요. 그제서야 평소의 목소리로 돌아온 시어머니께서 자린고비가 따로 없다며 한 번을 애교스럽게 내 어머님 하는 법이 없다고 싫은 소리를 하곤 전화를 끊으셨어요. 사실 이런 식의 전화는
한두 번이 아닙니다. 늘 돈 좀 달라, 뭐 사달라 연락을 해오시고요. 실제로 제가 해드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도 지치지 않고 해오시는 시어머니가 때로는 귀엽게 느껴질 정도로 저도 내공이 단련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날도 시어머니의 단순한 투정 정도만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이런 일로 이혼을 생각한 것도 아니고요.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건 바로 신우 때문입니다. 단순히 제가 올케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어서인지 신우는 늘 저에게 적대적이었어요. 처음 결혼 전 신우를 한두 번 정도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에 대한 개인적인 것들을 물어왔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있는 선에선 솔직히 말해주면서 언니로서 작은 조언 같은 걸 몇 개 한 적이 있어요. 정말 단순한 영어 공부 열심히 해라.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 궁리해봐라 그런 것들요. 그런데 남편 말이 신우가 그 이후로 저를 너무 미워하고 불편해한다더군요. 솔직히 어이없고 이해는 안 되었지만 가는 사람 잡아서 뭐하나요. 저도 그렇게 신우랑 적당히 거리를 두고 살았기에 그동안 크게 미워할 일도 좋아할 일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신우 때문에 제 결혼 생활이 파탄날 거라곤 짐작조차 하지 못했지요. 하루는 신우가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결혼하고 정말 처음으로 신우한테 먼저 전화가 온 거였기 때문에 놀랍고 반가운 마음이 반반이었어요. 아가씨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신우가 한껏 자신만만한 목소리라고 할까요? 자기 결혼할 사람이 생겼는데 저에게 제일 먼저 말해주고 싶었답니다. 저는 제가 신우에게 그렇게 의미 있는 사람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기에 또 한 번 놀랍고 반가웠지요.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으니 해외에서 살다가 얼마 전 국내 굴지에 대기업에 입사한 미남이라고 하더군요. 자기 입으로 남자친구를 그렇게 묘사하는 것조차 너무 귀엽던걸요. 어디서 살다 온 사람이냐고 물으니 또 마침 제가 대학 시절 유학하던 그 지역이더라고요. 세상이 이렇게 넓은데 이런 우연이 있나 싶어서 반가웠어요. 저는 신우에게 언제 한번 오빠랑 해서 넷이 밥이나 먹자고 했습니다. 사실 신우가 저를 싫어한다고 해서 거리를 둔 거지. 저는 여동생도 언니도 없었기 때문에 여자 자매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했었거든요. 이 기회를 통해 신우와 친해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네요. 얼마 후 저와 남편, 신우와 신우 남자친구까지 넷이서 서울 시내에 있는 퓨전 레스토랑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전 좀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아무래도 그 넓은 미국 땅에서 같은 지역이라니 생각할수록 신기하고 반갑더라고요. 제가 먼저 신우 남자친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 지역에 있어 봤다면 충분히 알 법한 그런 것들이요. 어디 학교 샌드위치가 맛있지 않냐든가. 게다가 대화하다 보니 제가 교환학생으로 갔던 대학을 그 사람도 졸업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반가운 마음에 학교 이야기를 몇 가지 물었는데 신우 남자친구가 시원하게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잘 모르겠다던가 기억이 잘 안 난다는 말로 두리뭉실 넘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제 마음속에서 의심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더라고요. 저는 신우 남자친구에게 그런 걸 묻지 않고 대신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난 건지 뭐 그런 시시콜콜한 연애사를 들어주며 식사를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신우가 싫다고 했으면서도 막상 여동생이 결혼할 남자라고 데리고 와서 그런지 기분이 좋은 눈치였어요. 집으로 돌아와 씻고 자려는데 신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전부 다 감사한데 남자친구가 미국에서 있던 기억이 좋기만 한 건 아니라서 대답을 잘못했다며 미안하다고 전해달랬다고 하더군요. 또 그 말을 들으니 그럴 수도 있겠다. 내가 배려가 없었나 싶어서 미안한 마음이 살짝 들었네요. 그렇게 신우의 결혼식도 조금씩 준비가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문제는 돈이었어요. 저야 친정에서라도 도와줘서 결혼을 할 수 있었지만 문제는 시댁이 이번에도 신우를 도와줄 만큼 경제적 여건이 되질 않았지요. 남편을 통해 듣자 하니 신우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더랍니다. 결혼만 하면 사모님 소리 들으며 살 수 있는데 이러다간 결혼도 못하게 생겼다며 어디서든 돈을 구해오라고 나이든 시부모님을 달달 볶는다고요. 하지만 직장도 없고 갚을 능력도 안 되는 시부모님께 대출을 받아오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요. 그래서인지 다시 온 가족의 기대가 저를 향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안 된다고 버티는 상황이었고요. 저는 신우에게 일단 그쪽 부모님을 만나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신우 말이 자기 남자친구와 어머니는 너무 바쁘신 분이래요.
얼마 전에도 외국에 볼 일이 있다며 나가셨다며 상견례도 못 하실 것 같다고 하셨답니다. 일단 신우 돈으로 결혼 준비하고 날짜랑 다 잡으면 결혼식 당일날에는 들어오기로 하셨다나요. 솔직히 딱 들어도 말이 안 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신우뿐만 아니라 남편과 시부모님 모두 그럴 수도 있지 않냐는 식이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하는 저에게 찬물 끼얹지 말라더군요. 저도 머리 아픈 일에 끼어들어서 괜히 싫은 소리나 듣는 상황이 짜증나서 알아서들 하세요란 마음으로 내버려두고 제 본업에 열중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막말로 신우가 진짜 사모님 소리 들을 만한 집에 시집이라도 가면 축하하면 되는 거지 뭐 제가 형사도 아니고 들쑤시고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얼마 후 남편이 하루는 저에게 정말 딱 1,000만 원만이라도 빌려주면 안 되냐고 묻더군요. 신우 때문이냐고 그러니까 그래도 여동생 시집 가는데 오빠로서 좀 보태주고 싶어서 그런답니다. 남편도 적게 버는 게 아닌데 돈 1,000만 원 때문에 저에게 부탁을 하는 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모아둔 돈을 다 어쨌냐고 물으니 얼버무렸고 추궁을 하니 실토를 하더군요. 신우 남자친구가 좋은 투자처가 있다며 자기 믿고 투자하라고 꼬셨다는 거예요. 마늘밭에 묻어둔 돈이다 생각하고 3년 뒤에 열어보면 대박이 나 있을 거라나요. 그럼 투자했다는 그 회사가 어디냐? 증거서류 같은 건 어딨냐고 물으니 그것도 다 자기가 관리해준다며 신우 남자친구가 가지고 있답니다. 어처구니가 없었고 저는 남편에게 일단 제가 생각 좀 해보겠다며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또 다시 제 마음속에서 신우 남자친구에 대한 의구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어찌됐건 신우는 제 가족인데 에라 모르겠다라는 심정으로 내버려두기도 그렇더라고요. 결국 교환학생 시절 인연을 맺었던 몇몇 친구들에게 신우 남자친구의 사진과 이름을 보내주곤 혹시 알거나 들어본 적 있는지 물어봤어요.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 같았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시도라도 해본 거지요. 다행히 신우 남자친구를 아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2다리를 건너서 알게 된 그 사람에게서 듣게 된 신우 남자친구는 정말 할 말을 잃게 할 만큼 악질적인 사람이었어요. 이미 결혼도 2번이나 했었고 아이도 하나 있는 사람이더군요. 미국에서 불법 체류로 3년 정도 있다가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추방당한 상황이었고요. 아주 파렴치한 사람으로 소문이 파다하다고 했습니다. 어쩌다 그런 남자에게 신우가 걸린 건지 한시라도 빨리 신우를 만나 정신 차리게 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네요. 남편에게 부탁해 신우를 불러내 셋이서 카페에 모였습니다. 저는 제가 알아낸 사실을 신우와 남편에게 들려주었어요. 그런데 신우의 반응은 제 예상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저더러 언니는 왜 무슨 자격으로 상대방 동의도 없이 뒷조사를 했냐면서 진짜 예전부터 잘난 척 해대는 거 정말 재수없었다는 거예요. 좋은 일 하려다가 뺨 맞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신우에게 그동안 내가 혹시라도 선을 넘은 적이 있다면 미안하다. 하지만 나는 신우가 걱정이 돼서 그런 거라고 달랬습니다. 하지만 신우는 이미 들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더러 무식하게 남의 뒷조사나 한다며 수준 떨어진다더군요. 그런 광경을 보고 남편이라도 신우에게 따끔하게 한마디 했다면 제가 절대로 헤어지잔 소리는 안 했을 거예요. 하지만 남편이란 작자가 한다는 소리가 이번엔 제가 선을 넘었답니다. 둘 다 성인인데 뭘 그렇게 감나라 배나라 하냐고요. 그러면서 저더러 한다는 소리가 잔소리하지 말고 자기가 일전에 말한 1,000만 원은 언제 해줄 거냐고 묻더군요. 순간 저도 욱해서 나한테 돈 맡겨놨냐고 물으니까 남편이 코웃음을 치더니 치사하답니다. 그러면서 자기 여동생 시집 가는데 돈 해주기 싫으니까 아예 결혼을 파토를 내려는 심산이냐고 묻더군요. 제가 날 어떻게 보고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냐고 하니까 그러면 그냥 빌려달라는 돈이나 빌려주고 축하나 해주래요. 남편의 후안무치 아나무인에 저는 깨닫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남자와 평생을 살기엔 제 인생이 너무 아깝다는 걸요. 며칠 뒤 신우에게서 연락이 와서는 날짜를 불러주며 그때까진 자기 계좌에 돈 꼭 넣으랍니다. 그래야 식장 예약도 하고 그런다고요. 결국 저는 남편에게 연락해 갈라서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오히려 저더러 후회하지 말라면서 좋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이것도 신우 남자친구가 남편을 달래려고 수익이 났다며 얼마 돈을 쥐어줬나 봐요. 아무튼 남편은 자기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며 제가 원하면 헤어져 준다더군요. 저는 진흙탕 싸움이 되진 않을까 걱정했는데 남편의 의외의 행동에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하고 반년쯤 지났을 무렵입니다. 남편과 저는 처음에 서로를 이어준 지인 한 사람을 제외하곤 큰 접점이 없었기에 남편 소식을 알 길이 없었어요. 궁금하지도 않았고요. 그러다 엊그제 지인이 지나가는 말처럼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 집 지금 작살났다고요. 신우의 남자친구는 결혼식까지 올리고 나서야 자기가 애딸린 이혼남이라는 사실을 밝혔나 봐요. 거기다 갑자기 애를 책임지고 싶다면서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더래요. 신우한테는 혼자서 서울에서 잘 지내고 있으라며 애가 좀 크면 돌아오겠다 했다나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게다가 남편에게는 투자한 종목이 폐지가 되었다면서 유감이라고 했답니다. 저랑 살 때도 이미 저 몰래 시부모님 돈까지 빌려서 투자를 했었나 봐요. 그게 자그만치 5천만 원인데 신우 남자친구가 투자는 원래 본인 책임이라며 한 발 빼더랍니다. 그런 남편과 시댁의 일들을 듣고 있으니 제가 그 진흙탕에서 먼저 빠져나온 게 신의 한 수였다는 게 절실히 느껴졌습니다. 다행히 저는 이혼 후에 더 일이 잘 풀리고 있어요. 시간적, 공간적 자유가 주어지니 일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사람들도 더 많이 저를 인정해 주더라고요. 지금은 이혼 후 느낀 감정을 토대로 사진을 찍고 사진집으로 출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웃는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초 계획대로였다면 얼마 뒤 결혼식을 올리고 한참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었어야 할 2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고 있다는 건 일이 제 계획대로 풀리지 않았다는 이야기겠지요.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와는 2년 반을 연애했어요. 연애 기간이 짧은 건 아니지만 저와 남자친구의 나이만 가지고 생각해보면 결혼이라는 게 조금 이른감이 있죠. 하지만 그만큼 서로 잘 맞고 행복하게 살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시작한 결혼 준비였어요. 저희가 아무래도 나이가 나이다 보니 결혼을 위해 모아놓은 돈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어요. 제가 5천, 남자친구가 5천이었죠. 정확하게 같은 금액은 아니고 제가 200 정도 더 모아놓긴 했지만 돈 100, 200만 원 차이 나는 걸 가지고 누가 얼마나 더 잘났다고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군대를 다녀온 남자친구 상황을 고려해보면 직장 생활한 기간이 2년이나 더 긴 제가 남자친구보다 훨씬 적은 돈을 모아놓은 거나 마찬가지였죠. 주변 사람들은 저희한테 무슨 1억 가지고 결혼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줬어요. 최소 남자는 2억, 여자는 1억 정도는 모으고 나서 생각해도 늦지 않다고들 이야기해대는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돈이야 지금 모아놓은 것보다 앞으로 같이 벌면서 모을 돈이 더 많잖아요. 결혼해서 모으나 모아놓고 결혼을 하나 결혼 상대만 같은 사람이라면 뭐가 다를 게 있냐는 생각이었습니다. 여차하면 부모님 지원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이자야 나가겠지만 대출도 있고 그런 세세한 부분은 결혼 준비하면서 하나씩 차근차근 정리하려고 했어요. 저희가 결혼하기로 정하고 가장 처음 알아보기 시작한 게 바로 신혼집이었습니다. 손님들 기억에 남을 만한 호화로운 예식장, 평생 기억에 남는다는 웨딩 사진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없는 형편의 결혼 준비를 시작한 만큼 집보다 중요한 게 더 있겠나 싶었죠. 저희 둘 다 회사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어차피 결혼할 거면 당장 살림이라도 합쳐서 한 사람분 월세라도 덜 내고 아끼는 편이 결혼자금 한 푼이 아쉬운 저희들 상황에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생각도 있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돈 되는 대로 서둘러서 아무 집이나 구할 생각은 아니었어요. 당장 월세 얼마 아낀다고 아무 집이나 샀다가 낭패를 보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부동산에서 연락 오기만 기다리는 것도 아니다 싶어 저희 나름대로 인터넷이며 이런 거 뒤져보면서 좋은 매물을 알아보기 시작했죠. 그러다 정말 좋은 매물을 찾으면 결혼 날짜가 얼마나 남았건 간에 일단 집부터 구해야겠다는 생각이었지요. 그런데 진짜로 집을 알아보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좋은 매물이 하나 나타났어요. 유치원생 아이를 가진 젊은 부부가 살던 집이었는데
아이 교육 문제로 가족 전체가 이민을 결정하게 되면서 집을 내놓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급매로 나와 가격도 주변 시세에 비해 많이 저렴한 편이었고요. 집도 다 고쳐서 살고 있던 상태였고, 아이가 쓰던 방 벽지 정도만 바꾸면 되겠다 싶을 정도로 집 컨디션도 최상이었어요. 그날 남자친구가 마침 일이 바빠서 부득이하게 저 혼자 다녀오게 되었는데, 집 상태가 워낙에 좋다 보니까 제가 괜히 시간 끌었다가 하루 사이에 집이 나가버리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장 저희 돈으로는 한참 부족하긴 했지만 어차피 대출 없이 집을 구할 생각은 없었고, 여차하면 저희 부모님이 일단 필요한 만큼은 빌려주신다 하셨으니 급한 대로 계약을 먼저 해버렸어요. 계약 후 집주인분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날 저녁에 퇴근한 남자친구 데리고 다시 집 구경을 또 했는데, 남자친구도 집을 엄청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였습니다. 제가 상의도 없이 계약부터 해서 혹시나 기분이 나쁘진 않을까 걱정했는데 좋아해주는 걸 보니 마음이 다 놓이더라고요. 계약금은 이미 걸어놓은 상태였지만 집주인분이 이민 준비하면서 처리할 것들도 많고 돈 쓸 일도 많아서 그런데 중도금 따로 없이 최대한 빨리 잔금을 치러줄 수 있느냐고 부탁을 해왔습니다. 당장 저희들 돈 합쳐봐야 1억밖에 안 되었다 보니 나머지 2억을 일단 급한 대로 저희 부모님께 빌리기로 했어요. 그렇게 부랴부랴 일주일도 안 돼서 돈을 만들어놨는데 남자친구가 그제서야 실은 자기 돈은 어머니가 관리를 하고 있어서 자기 수중에는 돈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당장 잔금을 치르네 마네 하고 있는 상황에 진작에 그 돈을 안 찾아놓고 2억 5천 만들어 놓으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정말 답답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때는 어찌나 답답했는지 그 나이 먹도록 엄마가 돈 관리를 해주고 있다는 그 사실이 귀에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한번 참고 말했어요. 그럼 여기서 나한테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당장 집에 가서 어머님 모시고 은행 문 닫기 전에 거기부터 다녀오라고요. 5천이면 이체 한도에 걸리지도 않을 것 같은데 돈이 마련된 김에 하루라도 빨리 잔금 치러버리는 게 좋지 않겠냐 했죠. 그런데 남자친구가 쩔쩔매면서 그게 말인데 내 돈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죠. 뭐 때문에 그런 거냐고 바로 따져 물었더니 엄마가 그 돈을 불려주겠다고 사놓은 주식이 있는데 그게 지금 엄청 상승장이라서 그 돈을 당장 빼줄 수 없다고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산 넘어 산이었죠. 주식이라니 재벌들도 아니고 아들 돈으로 주식하는 부모가 실존하리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거라 정말 할 말을 다 잃었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남자친구한테 네 돈이 있기는 있는 거 맞냐고 물어봤어요. 혹시나 주식으로 날려놓고 못 준다는 걸 나중에 준다고 하려는 건가 싶어서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그렇지 않다고 자기가 두 눈으로 어머니가 주식으로 가지고 있는 거 확인했다고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말라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어머니가 혹시나 자기 돈을 잃으면 당신 돈으로 다 메꿔주겠다고 그런 말까지 했다면서 걱정 말라는데 그 말을 들으니 더더욱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설마 자식 돈 날려먹고 모르는 척 할까봐 걱정되었기보다 당장 잔금을 치르려면 5천이 부족한 상황이 된 건데 5천만 원이 뭐 금 나와라 뚝딱 한다고 해서 나오는 돈이 아니잖아요. 남자친구 어머니한테 남자친구 돈을 빼줄 여력이 되었다면 주식에 들어있어서 안 된다는 말은 꺼내지도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당신 돈에 그냥 집에 있는 여유자금이라고 전부 다 투자 중이라 중간에 그 돈을 못 빼주는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말인즉슨 그 5천을 이미 부모님께 부탁드려서 2억을 마련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또 만들어 와야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별 대수롭지 않은 듯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께서 2억이나 해주셨는데 설마 5천을 더 못 해주시겠냐고 빌린 김에 좀 더 빌려보라는 거예요. 그게 저희 부모님 여윳돈이 있어서 이래저래 다 끌어모아가지고 만들어주신 돈이었거든요. 하지만 별 수 있었겠나요? 뭐 어려운 일이냐는 듯 쉽게 말하는 남자친구 태도가 기분이 나쁘긴 했지만 당장 해야 할 일은 해야 하는 거니 부모님께 다시 한번 손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희 부모님께서 대출을 받아 나머지 5천만 원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렇게 잔금을 치르고 나서 남자친구한테는 이렇게 말했죠. 그때가 주식이 상승장이건 하락장이건 상관없이
한 달 내로 어머님한테 맡긴 돈을 받아오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이 5천만 원은 부모님 돈이 아니고 은행에서 빌린 돈이니만큼 이자가 나가기에 최대한 빨리 갚아드리고 싶다고 했죠. 그리고 진명의 문제에 대해서도 말을 했어요. 저희 부모님한테 2억은 또 우리가 따로 갚아야 하는 돈이라고요. 그 돈이 최소한 1억이 될 때까지는 일단 진명이는 내 이름으로 해놓을 테니 서운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애초에 그게 저희 부모님한테 돈을 빌리는 조건이었다고 그렇게 설명했더니 남자친구도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지 하면서 별 다른 불만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달이 다 지나도록 남자친구가 5천만 원 이야기를 도무지 꺼내지 않는 거예요. 제가 한 달에 기일을 주긴 했지만 그게 30일을 다 채워서 가져오라는 소리는 절대 아니었거든요. 알아서 주겠지 기다렸다간 한 달이 아니라 한 달이 더 걸려도 안 가져오겠다 싶어서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결국 말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 예상대로 한 달 시간 준다길래 30일 전에만 가져오면 되는 건 줄 알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미 어머니한테 돈은 받아가야 한다고 말은 해놓은 상황이니 곧 받아오겠다고 문제 없을 거라 그렇게 대답을 해왔어요. 그런데 다음날 남자친구는 약속한 돈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 다른 걸 가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님을 집에 모시고 온 거예요. 돈 대신 어머님을 모시고 왔을 때에는 적잖이 당황스러웠지만 저희 집까지 직접 행차하신 거 보면 그 이유가 무언지는 생각하지 않아도 딱 알겠더라고요. 다행히 주절주절 다른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안 하시고 시간 낭비할 것 없이 대본의 본론부터 털어놓으시더군요. 잔금도 다 치른 마당에 그 5천이 급하게 필요할 게 어디 있냐고 돈은 당신이 그냥 계속 관리하다가 목돈을 만들어서 돌려줄 테니 그냥 줄 때까지 잔말 말고 기다리고 있으라는 소리였어요. 저도 결혼하기 전부터 시어머니하고 턱지고 살 생각은 없었다 보니 최대한 예의 챙겨서 대답을 드렸습니다. 그 돈이 처음부터 저희 부모님 여유자금으로 해주신 돈이었으면 저도 당장 이렇게 급하게 받아오라고 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남자친구 돈이 묶여있는 상황인 걸 모르는 채로 진행했다 보니 저희 부모님께서 부득이하게 대출을 받아야 했다고. 저희 집에 갚아야 할 빚도 생겼는데 추가로 대출받은 부분은 이자까지 나가게 생겼으니 적어도 그 돈이라도 먼저 갚아서 없는 돈으로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니는 이자가 얼마나 나가길래 그러냐고 제게 물었죠. 얼마인지 액수를 듣더니 그게 내가 버는 돈 생각하면 얼마나 보잘것없는 돈인 줄 아냐 큰 소리를 치더니 그 이자 내가 내줄 테니 더는 묻지 말라고 말을 끝내버렸어요. 이후로 약속했던 이자 관련해서 예비 시어머니한테서 땡전 한 푼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남자친구가 내가 엄마한테 받아올게 하고 자기 월급에서 얼마씩 보내는 정도였지요.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결국 그렇게 신혼집 문제는 마무리되게 되었구나 싶었죠. 그렇게 잔금을 치르고 결혼식 날짜는 아직 잡지 않은 상태였지만 이미 모든 돈이 집에 들어간 상황이다 보니 결혼식은 조금 미뤄지더라도 일단 살림부터 합치자는 쪽으로 이야기가 정리됐습니다. 식은 예비 시모가 약속한 5천만 원을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올리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같이 지내보면 결혼 후 어떤 모습일지 미리 알 수 있겠다 싶기도 했고요. 아무리 결혼하기로 했다고 해서 신혼집까지 구해졌다고 해서 신혼부부처럼 사는 것보단 지킬 건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방도 2개니까 결혼식 올리기 전까지는 각방을 쓰는 쪽으로 미리 약속을 했습니다. 당장 집 사는데 전 재산을 털어버린 터라 신혼살림이랍시고 미리 혼수장만을 할 상황은 아니었어서 서로 각자가 쓰던 물건들로 일단 집을 채워놓았어요. 남자친구가 살던 집의 경우는 침대가 옵션으로 되어 있었다 보니 제가 쓰던 침대를 남자친구한테 쓰라고 일단 양보해줬고 저는 일단 7개월짜리 무이자 할부로 결혼하면 쓸 침대만 먼저 장만을 했습니다. 그렇게 각방 생활 혼전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같이 살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부터 예비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자주 들락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반찬을 좀 해다 주신다고, 다음엔 집이 지저분해 보여서 청소 좀 도와주겠다고 하는 식으로요. 거기엔 명확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매번 그렇게 사소한 이유를 대며 하루 이틀 사이 간격으로 집에 찾아오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퇴근하고 돌아와 보니 시어머니가 그냥 저희 집에 계셨던 적도 있었어요.
아들 집인데 뭐 어떠냐며 슬쩍 웃으시는데 다른 걸 다 떠나서 그 말이 자꾸 머릿속을 떠나지 않더라고요. 아들 집이라는 그 말이 말입니다. 이 집에 아직 남자친구 돈은 한 푼도 들어온 게 없었잖아요. 그 5천만 원이라도 해주셨다면야 제가 그 정도까지는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그런 상황에 벌써부터 콕 집어 아들 집이라는 말을 하니 이따금씩 저희 집을 드나든다는 작은 불만이 점점 제 마음속에서 커지기 시작했어요. 앞서 적었다시피 제가 쓰던 오래된 침대는 당분간 남자친구가 사용하라고 넘겨준 상태였고 7개월 할부이긴 하지만 1,000만 원이나 들여서 저는 좋은 침대를 하나 장만했어요. 제가 허리 디스크 초기 진단을 받은 적이 있어서 이왕 결혼하고 쓰는 침대는 되도록 좋은 걸로 장만할 계획이 애초부터 있었거든요. 비싸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닐 테니 여기저기 발품 팔아가면서 직접 누워봤을 때 최대한 흔들림이 없고 지지력이 강한 매트리스로 신경 쓰고 또 써서 고른 침대였어요. 각방을 쓰고 있었기에 당분간은 제가 혼자서 사용하기로 결정되어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하루는 그렇게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신발장에 예비 시어머니 신발이 있더라고요. 평소였으면 원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들어왔냐고 반겨라도 줬을 텐데 집에는 인기척이라고는 느껴지지 않았어요. 신발만 벗어두고 맨발로 어디 나가신 건 아닐 텐데 싶었는데 집안에 들어오니 이상하게 제 방문이 살짝 열려있는 게 눈에 들어오더군요. 깜짝 놀라 문을 열었는데 세상에 예비 시어머니가 제 침대 위에서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깊은 잠에 빠져 있더라고요. 그 길로 바로 예비 시어머니를 깨웠죠. 이게 무슨 상황인지 따져야 하나 싶은 와중에 예비 시어머니는 눈 비비고 일어나서는 자세를 고쳐 앉아 침대에 등을 기대고 앉더니 침대가 엄청 비싼 거라더니 허리를 딱 받쳐주는 게 좋기는 좋다면서 마음에 쏙 든다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예비 시어머니를 면전에 두고 뭐라 할 수 없어서 그때는 그냥 슬쩍 웃으며 넘어가긴 했지만 그렇게 예비 시어머니가 집에 돌아가시고 나서 남자친구한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요. 암만 우리가 결혼하기로 했어도 우리조차 결혼 전에 지킬 건 지켜야 한다고 각방을 쓰고 있지 않느냐고. 아무리 어머님이라도 지금 당장 내 방은 엄연히 나 혼자만의 공간인데 이런 식으로 내 방에 마음대로 드나드는 건 좀 불편하다고요. 막말로 저희가 결혼을 했다고 해도 시어머니가 아들 내외 쓰는 방문을 아무렇지도 않게 열고 들어와서 낮잠을 자는 것 또한 정상은 아니잖아요. 남자친구도 그때는 알겠다고 앞으로 이럴 일은 없을 거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며칠 지나 또 다시 이상한 낌새를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뭔가 방에 누가 들어왔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뭐 남자친구한테 물어봐도 어머니한테 말했다. 안 그런다고 하셨다 하며 지금 어머니를 의심하는 거냐 하는 대답밖에 들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하루는 제가 머리를 써서 제 나름의 표시를 남겨뒀어요. 이불도 일부러 앞뒷면이 거의 똑같은 이불로 바꾸고 일부러 표 안 나게 뒤집어서 이불을 정리해두고 출근을 했었죠. 처음 며칠은 제가 정리해둔 그 상태였어서 정말 제가 과민 반응을 했나 싶던 와중에 아니나 다를까 딱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제가 출근한 사이 예비 시어머니가 아직도 집에 드나들고 있고 내 침대에서 낮잠까지 한잠 주무시고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불이 앞면으로 정리되어 있었고 이불을 다시 정리하다가 예비 시어머니 머리카락도 한 가닥 발견을 해버렸거든요. 그때 확신이 들었어요. 말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가 여전히 제 방에 드나든다는 사실을요. 증거를 잡은 그날에 남자친구를 불러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머님이 아직도 집에 맘대로 오시고 내 침대에서 낮잠도 주무시는 것 같다고요. 일부러 이불을 뒤집어서 정리해놓는데 오늘은 다시 앞면으로 정리되어 있는 걸 보면 틀림없다고 했죠. 그런데 남자친구는 거기서 저한테 오히려 앞뒷면이 똑같은데 너가 아침에 정리할 때 헷갈렸던 거 아니냐고 되묻더군요. 그럴 리가 없다고 하는 남자친구한테 이불 정리하면서 발견한 예비 시어머니 머리카락도 보여줬어요. 누가 봐도 예비 시어머니 머리카락이라고 밖에 설명이 안 되는 굵은 파마머리를 보니 남자친구도 그제서야 말을 더 꺼내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뭐 그걸 가지고 남자친구랑 싸울 생각이 있던 것도 아니었고 다만 어머님이 이제 우리 집에 자유롭게 드나드는 것부터가 문제인 것 같으니 그것부터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을 건넸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제 말은 대수롭지 않는다는 듯한 태도로 이렇게 한마디를 꺼내더군요. 그럼 엄마는 이제 이 집에 오지 말라고 자기가 확실하게 말을 할 테니까 이 침대를 어머니 쓰시라고 드리면 어떻겠냐고요. 뭔 소린가 했더니 어머니가 제 침대를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셨답니다. 어머니도 맨날 주식한다고 고개 숙이고 핸드폰만 붙들고 계셔서 그런가 요즘 부쩍 어깨도 뭉치고 허리도 안 좋은 것 같다고 하신다고. 그러니 이 침대를 어머니한테 쓰라고 드리자는 소리였지요. 어머니가 굳이 우리 집에 목적이 있어서 오시는 게 아니고 그 침대에서 잠깐만이라도 눈 좀 붙이면 그렇게 쾌적할 수가 없다시는데 침대만 넘겨드리면 당분간 우리 집에 올 일은 없을 거라면서요. 그게 오히려 서로 편한 방법 아니겠냐는 소리를 하는데 한순간 정말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한테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말을 초반에 딱 잘라버렸죠. 그냥 이 집에 오지 마시라 한마디면 되는 거 아니겠냐고요. 남자친구는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는 알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이젠 이불을 뒤집어 정리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 머리카락 때문에 예비 시어머니가 왔다 간 걸 들켰으니 예비 시어머니가 더 조심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무슨 수가 있겠나요? 남자친구한테 강하게 이야기했으니 어떻게든 같은 상황이 더는 일어나지 않을 거란 기대를 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더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며칠 뒤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더니 제 방에 있어야 할 침대는 온데간데 없고 제가 남자친구한테 쓰라고 줬던 예전 침대가 방에 떡하니 들어와 있었으니까요. 알고 보니 남자친구가 제가 없을 때 업체를 불러서 제 침대를 시댁으로 보내버리고 자기가 쓰던 걸 제 방에 가져다 뒀던 거예요. 자기는 결혼할 때까지 바닥에서 자면 되니까 신경 쓰지 말라며 뭐 대단한 양보를 한 것 마냥 이야기하는데 어이가 없어서 말도 똑바로 나오지 않더군요. 끓어오르는 화를 추스르고 남자친구한테 왜 그랬냐고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따졌더니 남자친구는 뻔뻔하게도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결혼하면 어차피 너 예단해야 되는 거지 않냐고 그걸로 퉁친 셈 치면 되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엄마도 좋아하시고 너도 엄마 안아서 좋고 1,000만 원짜리 침대를 예단으로 해간 거니 면도 살고 이거 완전 일석삼조 아니냐면서 말이에요. 겨우 추스렀던 화가 갑자기 울컥하고 치솟는데 일단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지요. 이런 식으로 나오신다 이거지? 싶은 생각이었고 저 또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이 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예전에 쓰던 오래된 침대에 누워 남자친구가 결혼하기로 한 예비 남편이 엄마가 좋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 침대를 몰래 용달차까지 불러 시댁으로 보냈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한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이 결혼을 끝까지 해야 할 이유가 남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시작도 하기 전부터 이런데 결혼하고 나면 얼마나 볼만하겠나요? 안 그래도 약속 하나 지켜진 게 없는 상황에 결혼 전부터 이런 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안 봐도 제 미래가 뻔히 보였죠. 그래서 다음 날 저는 회사에 하루 휴가를 요청했어요. 그리고 그날 남자친구보다 먼저 출근한 척 나갔다가 남자친구가 나간 걸 확인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차피 침대도 가져갔겠다. 예비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올 이유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으니 거리낄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자친구가 가져왔던 짐을 하나둘씩 정리하기 시작했죠. 뭐 쓰던 걸 이것저것 가지고 오긴 했지만 파손이 우려될 만한 물건은 남자친구가 게임할 때 쓰는 컴퓨터 한 대와 모니터 하나가 전부였지요. 남자친구가 가지고 들어온 옷 몇 벌, 이불하고 세면도구, 옷걸이 따위는 따로 구분도 하지 않고 그냥 커다란 김장 비닐봉투 하나에다가 싹 다 담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봉투 겉면에다가 정상품인 줄 알았는데 하자품이라서 아들은 엄마 품으로 반품합니다 하고 매직으로 커다랗게 써서 용달차 불러서 남자친구 집으로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곧바로 집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짐도 별로 없었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이 더 빨리 끝나서 회사까지 쉴 필요는 없었겠구나 싶었네요. 딱히 더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해서 그냥 낮잠이나 자야지 하고 침대에 누웠는데 아무리 못 볼 걸 보고 나서 파혼 결심을 했다고 해도 이렇게 끝나버리다니 하는 아쉬운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도 잠시
몇 시간 지나지 않아 그런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은 싹 사라져버렸네요. 제가 보낸 짐들이 예비시댁으로 도착을 한 건지 그때부터 예비시어머니한테 전화가 미친 듯이 걸려오기 시작했어요. 이미 제가 그 짐을 왜 보냈는지 아들 반품한다고까지 직접 자필로 써서 보냈는데 더 설명이 필요할까 싶어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시간 반 정도 또 지나서였나 현관문 도어락을 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당연한 소리겠지만 비밀번호를 바꾸어 버렸는데 문이 열릴 리가 없었죠. 남자친구가 퇴근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남았던 터라 당연히 예비시어머니 혼자서 저희 집에 찾아온 거라 생각했는데 현관문 너머로 문 좀 열어보라는 남자친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살금살금 걸어가서 문에 있는 구멍으로 밖을 내다봤더니 남자친구는 물론이고 예비시어머니까지 같이 왔어요. 아니나 다를까 남자친구가 집에 있는 거 다 안다고 이야기 좀 해보자고 사정사정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내 집이고 파혼을 했다 한들 저는 계속 살아야 할 텐데 괜히 파혼했다는 거 동네방네 소문내는 것도 아니고 남자친구랑 예비시어머니를 문 밖에 세워놓고 난동을 부리게 한다고 저한테 좋을 건 하나도 없겠더라고요. 괜히 이웃분들한테 패 끼치는 것 같기도 했고요. 그렇게 잠시 동안 생각을 정리하고 결국 현관문을 열어줬지요. 분명히 남자친구가 문을 열어달라고 할 때는 저한테 이야기 좀 해보자고 했는데 그 말이 무색하게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예비시어머니가 두말할 틈도 주지 않고 제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오더군요. 그리곤 저한테 이게 뭐 하자는 짓이냐며 소리를 치더니 바로 제 머리채를 움켜잡더라고요. 예상도 못한 상황에 당황스러웠지만 머리채를 잡히고 나니 이제 뭐 저 사람들도 나랑은 다시 잘해볼 생각이 없는 거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이 들자마자 바로 몸이 먼저 반응을 했습니다. 머리채를 붙들려 앞이 잘 보이지가 않았지만 그대로 저도 팔을 뻗어서 예비시어머니 머리채를 똑같이 움켜쥐었죠. 그랬더니 예비시어머니가 또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머리채를 잡는 게 맞냐면서 괴성을 꽥꽥 지르길래 시어머니면 며느리 머리채 잡아도 되는 거냐고 저도 크게 한 소리 했어요. 이야기 좀 하자고 들어와 놓고 시어머니가 저한테 달려드는 걸 막지도 않았던 남자친구가 자기 엄마가 저한테 머리채를 잡히니 그제서야 두 사람 다 그만하라고 저희를 뜯어말리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의 개입으로 잠깐 휴전 상태가 되었지만 붙잡은 머리채를 풀었다고 해서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죠. 예비시어머니는 아직도 화가 덜 풀린 건지 또 며느리라는 애가 시어머니 머리채를 붙잡는 게 말이나 되냐며 또 저한테 따져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까 했던 말 못 들었냐고 결혼식을 올릴 것도 아니고 날짜도 잡히지가 않았는데 무슨 며느리 타령을 하느냐 했죠. 예비시어머니는 내 아들하고 결혼하겠다고 벌써 신혼집까지 다 구해놨는데 그럼 그게 며느리지 뭐겠냐고 따져묻길래 그 말에도 또 한마디 해줬어요. 무슨 신혼집 타령을 하고 있냐고 이 집에 1,000원 한 장 보탠 거나 있느냐고 말이에요. 주기로 했던 돈을 진작에 줬으면 말을 않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맘대로 집에 쳐들어와서 남의 집 살림살이까지 몰래 빼돌리지 않았느냐고. 그거 절도죄인 거 모르냐고 따졌죠. 그리고 허락도 없이 내 집에 들락거린 거 그건 무단침입죄고 오늘 이렇게 내 머리채까지 붙들었으니 폭행죄도 성립하지 않겠냐고. 아, 그리고 준다고 했던 돈도 아직 안 주고 있으니 사기죄까지 추가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장난치는 거 같냐고 당장 5분 내로 내 집에서 꺼지지 않으면 경찰 부르고 어디 법대로 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해보겠다고. 내가 진짜 할지 말지 궁금하면 한번 이 집에서 5분만 버텨보라고 그렇게 으름장을 놓았어요. 머리채를 붙잡을 때는 아주 본때를 보여주고 참교육을 해주겠다는 식으로 나오더니 법대로 하자는 이야기를 꺼내니 5분은 무슨 5초도 기다리지 않고 바로 꼬리 내리고 그 길로 남자친구와 함께 물러났어요. 그리고 그렇게 두 사람을 보내는 순간 이 결혼은 완전 끝이 났구나 하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오히려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에 저도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혼란스러운 와중에 이렇게 직접 찾아와 손수 종지부까지 찍어주니 고마운 마음까지 들었네요. 그날 일 이후로 남자친구는 문자며 전화며 저한테 끊임없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그런 남자친구의 연락에 저는 일절 대답도 하지 않고 전부 무시해버렸지요. 그랬더니 집 앞까지 찾아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문 좀 열어달라고 싹싹 빌고 가고 그러더군요. 며칠 동안 그러는 것도 싹 다 무시했더니 하루는 저희 집 앞에 편지를 두고 갔더라고요. 편지 봉투가 두둑한 게 열어서 보니 무려 A사용지 5장 분량의 반성문을 써가지고 온 거예요. 장장 5장이나 되는 편지였지만 내용은 똑같은 말의 반복이었습니다. 엄마가 2번 다시 너한테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게 하겠다. 원한다면 안 보고도 살겠다. 내가 너무 철이 없었다느니 미안하다고 자기한테 딱 한 번만 기회를 달라. 이런 말만 순서가 뒤죽박죽이 돼서 써 있었어요. 하지만 그 많은 말들 중에 단 한 문장도 그동안 있었던 일로 너가 많이 힘들었겠다. 마음고생 좀 했겠다 하는 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김없이 그날 저녁에 퇴근 후 저희 집 앞에 다시 찾아온 남자친구 앞에서 그 반성문을 보는 앞에서 찢어버리고 한마디 해줬어요. 반성문은 나한테 쓸 게 아니고 너네 엄마가 재판받게 되면 그날에 판사님 앞에 보여드리라 했죠. 왜 보니까 다들 판사님한테 반성문 쓰고 감형받고 그러던데 현실적으로 그 편이 더 도움이 되지 않겠냐고요. 제가 끝까지 판사님이니 고소니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랬나. 며칠 안 지나서 이번엔 예비 시어머니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침대는 조만간 다시 되돌려주겠다 했고 머리채 붙잡았던 건 미안하다고 500만 원 줄 테니 그냥 이쯤에서 합의하자는 식으로 나왔죠. 합의금은 됐다고 할까 하다가 여태까지 예비시모한테 받은 정신적 피해 보상비라 생각하고 그냥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내가 샀던 침대라도 당신이 쓰던 침대를 다시 돌려받아 쓰고 싶지 않으니 그건 그쪽에서 계속 쓰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고 저한테는 똑같은 걸로 다시 사놓으라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몇 달 안 되지만 예비시모 때문에 발생한 저희 부모님 몫의 이자 그리고 앞으로 그 돈을 갚으면서 발생할 이자도 전부 계산해서 입금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절도죄니 그런 거 제대로 알아본 것도 아니었고 실제로 고소할 생각도 없긴 했는데 예비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머리채까지 붙잡았던 제가 어떻게 나올지 도무지 갈피가 안 잡혔는지 그 제안에 알겠다 대답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마무리 지어주겠다는 대답을 하대요. 그래서 그렇게 상황을 일단락시키고 결혼 직전까지 갔던 남자친구와는 깔끔한 파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웃긴 건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이젠 2번 다시 볼 일이 없겠다 생각했던 남자친구가 다시 저희 집을 찾아왔거든요. 그러고선 한다는 소리가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다시 새 걸로 사준 침대며 저희 부모님 앞으로 발생하게 될 이자에 제 머리채에 붙잡은 것에 대해 주겠다던 합의금 500까지 그걸 전부 남자친구가 여지껏 모아놓은 돈으로 해결했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그렇게 손해본 거 메꾸겠다고 남은 돈 가지고 무리하게 주식 투자를 했다가 남은 돈마저 다 날려먹어버렸답니다. 자식 돈을 그렇게 날려먹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 만들어서 돌려주겠다고 하는 게 정상이지 않나 싶은데 예비 시어머니는 그 돈을 언제 또 다시 마련하냐며 여자 보는 눈이 없어 이 사단을 만들어낸 네 탓이라 생각하고 없던 돈인 셈 치라는 소리를 들었다네요. 그걸 이유로 남자친구가 어머님하고 아예 연을 끊겠다고 선언을 했는가 봐요. 그렇게 부모 자식 간에 연을 잘라냈으니 이제 더 이상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지 않겠냐며 처음부터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다시 잘해보면 안 되겠냐는 말을 꺼내더라고요. 저를 위해 어머니랑 연까지 끊었다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그러는 남자친구한테 제가 마지막 한마디를 해줬어요. 이미 다 끝난 이야기 눈물 뚝뚝 흘리면서 한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을 줄 알았냐고요. 모자간에 연을 끄는 것도 내가 시켜서 끄는 것도 아니고 네 돈 날려먹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게 열받아서 끊고 온 거 아니냐고. 왜 그걸 날 위해서 한 것처럼 말하느냐고 그러지 말라고 했죠.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그렇지 않다고 저를 위한 마음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다면서 애걸복걸 하길래 어머님이 내 머리채를 붙잡았을 땐 말릴 생각도 없었고 네 엄마가 나한테 머리채 잡히는 꼴 보고 나서야 그제서야 그만하라고 말리던 인간이 하는 말을 믿으란 거냐고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 하라고 한마디 해주고 그 길로 현관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남자친구는 현관문 앞에 서서 또 몇 시간이고 저를 기다리다 그렇게 집에 돌아갔어요. 그 뒤로 남자친구가 저한테 연락이 오거나 그런 식으로 찾아오는 날은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집에 혼자서 살고 있어요. 혼자서 사는 게 처음도 아니고 그냥 집이 조금 넓어졌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불편한 거 하나 없고 마음이 무척이나 가볍네요. 암만 결혼을 했다 하기로 한들 결혼 전 동거했다는 게 혹시 흠이라도 될까봐 걱정했는데 지금은 동거하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가끔은 남들 눈초리가 조금 신경 쓰이긴 하지만 저는 여전히 참 잘했구나 싶은 생각뿐이에요. 덕분에 저는 제 인생에 하등 도움도 안 되는 인간 쓰레기들을 걸러낼 수 있었으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9월쯤부터 결혼을 막 준비하기 시작했었던 올해로 34살 된 여자입니다. 지금 이렇게 제 사연을 보내고 있다는 건 결혼이 아니라 파혼을 했다는 소리겠지요. 저는 현재 제 명의로 된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최고점을 찍었을 때가 9억이었고 현재는 6억에서 7억 사이 정도 하는 집입니다. 거품이 빠진 거고 집값이 다시 저만큼까지 오르지는 않을 거라고들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투자 목적으로 샀던 집이지만 이미 재미 볼 만큼 다 봤고 실거주를 하고 있으니 급할 것도 없어서 저는 크게 신경 안 씁니다. 집은 제가 23살 사회초년생이던 시절에 갖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집이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아니었거든요. 원래 저희 외삼촌이 신혼집으로 살던 집이었는데 외삼촌네가 그때쯤 이민을 가게 되면서 집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원래 저희 어머니가 부동산 전문가까지는 아니시지만 그래도 그런 쪽으로 약간 보는 눈이 있으신 분이시거든요. 애초에 그 집도 외삼촌네 결혼했을 때 어머니께서 분명히 10년 내로 크게 돈이 들 집이라고 강력 추천을 해줘서 얻었던 거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 집이 참 아깝다고 손에 쥐고만 있어도 언젠가 재개발이다 뭐다 해서 분명히 돈이 될 텐데 어떻게든 돈을 만들어서 그 집을 우리가 살까 말까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어머니께 그 집 내가 사면 안 되냐고 물었어요. 가진 게 딸랑 100만 원뿐이었다 보니 부모님 도움을 당연히 받아야 했지요. 부모님이 저 대신 대출을 받아주셨고 그 돈을 제가 일해서 갚기로 했습니다. 돈 한 푼이 아쉬운 와중에 자취는 꿈도 꿀 수 없었죠. 안면몰수하고 부모님 집에 신세 지면서 정말 제 핸드폰 요금하고 회사 출퇴근할 때 들어가는 교통비 정도만 제외하면 한 2년 가까이를 땡전 한 푼 안 쓰고 살아왔습니다. 제가 고생했던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 저 한 푼이라도 더 아끼라고 도시락도 싸주시고 다 큰 딸 데리고 살면서 땡전 한 푼 안 받으신 어머니의 도움이 가장 컸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집을 산 지 3년이 지난 시점에 대출을 전부 갚아낼 수 있었어요. 처음 집을 살 때 전세를 끼고 샀다 보니 은행 대출 갚는 건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몇 년 더 지나서 세입자분이 나가게 되면서 대출을 조금이나마 다시 받아 전세금을 돌려드렸고 그때부터 아예 제가 실거주를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대출 하나도 없이 100% 내돈내산 내 집이 되었고요. 어머니 예상대로 집값은 제가 집을 처음 샀던 순간부터 꾸준하게 우상향해 왔습니다. 3억도 안 되게 매매한 아파트가 말씀드렸다시피 최고점을 찍었을 때 9억까지 올라갔어요. 부동산이 저렇게 든든하게 버텨주니까 다른 건 몰라도 마음은 든든하더라고요. 회사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속으로 수틀리면 그만둬버리면 되지 뭐 이런 생각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어려운 부탁 거절하기도 쉽고 무슨 일을 시작함에 있어도 실패를 조금이나마 덜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 파혼한 이야기를 하려고 왔는데 너무 자서전 같은 이야기만 하는 것 같네요. 아무튼 결국엔 제 소유의 집 때문에 파혼을 했다 보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 친한 친구의 소개로 처음 만났어요. 1년을 연애하고 결혼 이야기가 나왔고요. 연애 시작했을 때 제 나이가 33, 남자친구 나이가 36이었다 보니 당연히 결혼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시작을 한 연애는 아니었지만 1년간 연애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결혼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었어요.
제가 자가로 대출 하나 없이 집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결혼 이야기 오가기 전까지는 남자친구한테 먼저 알려준 적이 없었습니다. 뭐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유세냐, 그걸 숨기냐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도 숨기려고 숨겼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말할 타이밍이 없었을 뿐이에요. 뜬금없이 남자친구한테 나 사실 자가로 집 한 채 있다 하고 말하는 게 더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말할 기회가 생기면 꼭 말해야겠다 싶었는데 그게 미루고 미뤄지다가 결국 결혼 이야기 나오기 직전까지 오게 되었던 거고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이미 제가 제 명의로 집을 가지고 있던 걸 알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느냐 물었더니 남자친구가 연애 초반에 하수구 막힌 거 고쳐주겠다고 저희 집에 찾아왔던 때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쪽 동네가 회사 출퇴근하기에 유리한 위치도 아니고 보통 자취를 하면 원룸 건물 같은 데서 할 텐데 24평 아파트에서 가족들도 없이 혼자 살고 있는 게 너무 이상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먼저 말을 안 해주니까 혼자서 그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결국 제 집 주소를 가지고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봤다대요. 친구한테 소개받았다 보니 기껏해야 친구가 설레발치면서 남자친구한테 알려줬구나 싶었는데 차라리 저한테 직접 물어보던가 했으면 모를까 말도 없이 등기부등본을 뽑아본 게 조금 기분이 그랬습니다. 남자친구는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자기가 원래도 부탁하는 말을 잘 못하는 성격인 거 알지 않느냐고, 특히나 먼저 말을 안 해주는데 거기다 대고 말하기가 좀 그랬다고, 그래서 혼자 어떻게 알아내볼까 하다가 그 방법을 쓴 거니 이해 좀 해달라 하더라고요. 미리 말해주는 거랑 이미 알고 있는 게 사실은 엄청난 차이가 있었던 건데 그때 저는 그냥 남자친구 말대로 어차피 알려줬을 거였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하고 넘어갔던 게 저희 실수라면 실수였어요. 그때 파혼했다면 2달이라도 더 시간을 벌 수 있고 더러운 꼴도 안 봐도 되었을 텐데 그거 생각하면 아직도 왜 그때 빨리 결정을 못했나 아쉬울 따름입니다. 아무튼 남자친구도 또래치고 돈을 적게 모아놓은 편은 아니었어요. 결혼할 때 뭐 남자가 2억 3억씩은 모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보곤 했는데 솔직히 36 나이에 1억 5천을 모은다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돈을 그만큼 잘 모아놓고도 남자친구는 매사에 늘 자신감이 없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너는 7억짜리 집을 해오는데 그거에 비하면 내가 너무 보잘것없이 해가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제가 결혼하는 데 있어서 제 집을 가지고 유세를 떨 생각도 없었고 그로하여금 어떤 상황에 있어서 우위를 점한다던가 유리한 입장에 서려던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러는 남자친구가 이해가 되지를 않았어요. 이미 결혼하기로 약속한 마당에 가장 골칫거리인 신혼집 문제는 신경을 쓸 필요도 없는 상황인 건데 솔직히 그 집이 네 집이든 내 집이든 좋으면 좋았지 나쁠 게 하나도 없지 않나 싶었거든요. 맨몸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1억 5천이나 되는 거금을 모아놓았는데 왜 이렇게 자신감 없어 하는지 몰랐습니다. 솔직히 뭐 결혼하는데 집 문제도 걱정할 거 없고 이 돈은 그냥 엄마 줘야겠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닌 이상은 저는 아무 불만 없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 자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차서 저렇게 자신감 없는 모습을 보이는지 싶더라니까요. 그렇다고 저희 나이가 한참 때라 연애도 1년밖에 안 하고 결혼하기로 한 건데 남자친구가 제 집값만큼 돈을 모을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36에 1억 5천이면 넉넉 잡아 30살부터 사회생활 했다 치고 1년에 3천씩 모은다는 건데 그러면 20년도 더 걸린다는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저렇게 나왔던 데에는 다 이유가 있던 거였어요. 애초에 저희 집 등기부등본 뽑아봤을 때부터 지 엄마랑 짜고 입을 맞추고 있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렇다고 결혼 준비를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었던 법이다 보니 차근차근 하나씩 준비하기로 했어요. 일단 먼저 남자친구를 저희 집에 인사를 시켰습니다. 제 앞에서는 집 때문에 그렇게 풀죽어하고 똥 씹은 표정만 짓고 있더니 막상 저희 부모님 앞에서는 넉살 좋게 잘하더라고요. 부모님은 남자친구가 성격도 밝고 직장도 좋고 뭐 하나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이 없다고 하셨어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결혼 생각은 30살 되자마자부터 있던 것 같은데 왜 저 나이 먹도록 결혼을 안 했는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남자친구를 괜찮게 보셨습니다. 그런데 다 결혼 못한 데에는 이유가 있던 거였어요. 하마터면 제가 청춘 바쳐 장만한 내 7억 집까지 내주고 독박을 쓸 뻔했네요.
아무튼 당시 저희 집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 결혼을 기다려왔던 시기이기도 했다 보니 하루라도 빨리 상견례 날짜를 잡으라고 하셨죠. 상견례 하기 전에 앞서 일단 제가 먼저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드리는 게 순서였으니 일단은 인사를 먼저 드리고 오고 그 후에 날짜를 잡기로 했습니다. 남자친구의 본가는 마을 단위로 아주 작은 시골 동네였습니다. 명절 때 오며 가며 할 때는 조금 힘들겠다 싶었지만 가는 길 내내 풍경도 예쁘고 공기도 좋고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려고 하고 있었죠. 예비 시어머니는 좋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다른 것보다 아들을 엄청 자랑스러워하고 이뻐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야기하는 내내 무슨 말만 나오면 아들 자랑하는데 여념이 없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수제 소리를 듣고 자랐다니 어쩌니 하면서 어릴 때 뭐 수학경시 대회 같은 거 나가서 입상을 해온 것부터 시작해서 인서울 상위권 대학 들어간 것까지 아주 동네에서 남자친구를 두고 개천에서 용났다는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개천에서 용났다 하면 대학 나오고 회사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의사 판검사 정도는 되거나 고시 정도는 패스해야 하는 말 아닌가 싶긴 했지만 자식이 얼마나 자랑스러우면 좋으실까 싶어서 맞장구나 쳐주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자식 자랑하고 싶은 부모 마음은 다 똑같은 거 아니겠나 싶었고 오히려 이렇게 순수한 분들이니 결혼하고 나서 고부 갈등 같은 문제로 골머리 썩을 일은 없겠나 싶었는데 결혼에 대해서 조금씩 본격적인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하니 순수한 사람처럼 보인다는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예비 시어머니 또한 제가 집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 봐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자친구 어머니인데 당연히 말했겠거니 싶었고 그걸 미리 언급했다고 해서 기분 나쁜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뜸 어머님의 제게 한마디 꺼내왔어요. 제 집 때문에 우리 아들이 너무 주눅 들어있는 것 같아 보인다고요. 말을 하는 사람이 달랐을 뿐 여태껏 남자친구가 너가 집 해오는 거에 비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해오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자신감 없어 하던 거랑 다를 게 없는 말이었어요. 하도 들어서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이었는데 남자친구 어머니까지 저러고 나오니까 아주 넌떨머리가 나더라고요. 사실 답도 없는 거잖아요. 말했던 것처럼 남자친구가 제 집값만큼 돈을 모을 때까지 20년 동안 결혼도 안 하고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이지 않나요? 20년은 조금 비약이 심하고 연봉 오르는 것까지 감안해준다고 해도 연봉이 1년에 1억씩 오르는 것도 아닌데 20년 걸릴 게 15년 걸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 집값은 20년 동안 동결하고 가만히 있나요? 그때 가봐야 아는 일이긴 하지만 예전 같은 폭발적인 상승은 없을지언정 여지껏 매해 조금씩이나마 올랐으니 20년 뒤에는 또 7억 하는 집이 얼마나 돼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일도 아니었죠. 그런데 자꾸 집에 비해 해가는 게 없어서 주눅든다니 어쩐다니 답도 없는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까 아주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어요. 그래도 이참에 어머님도 계신 자리에서 이야기 나왔으니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은지 차라리 이번 기회에 허심탄회하게 한번 이야기하는 것도 방법이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 어머니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신혼집은 남자친구가 모은 돈이랑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아서라도 어떻게든 돈을 구해 마련해 줄 터이니 신혼살림은 그 집에다 차리도록 하라고 하더라고요. 남자 쪽에서 집을 해오고 그 집에 살림을 차리면 적어도 아들이 처가에 주눅들 일이 없지 않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싸한 말이라도 했으면 납득이라도 했을 텐데 이건 뭐 조삼모사 하자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뭐 하자는 건가 싶대요. 남자친구랑 남자친구 집에서 돈을 모아 신혼집을 해준다고 한들 제 집이 어디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집에 세입자를 구한다면 받게 될 전세금 또한 제 돈이나 마찬가지고요. 빈집으로 둔다고 해도 말 그대로 집이 부동산인데 무슨 차이가 있길래 그러자는 거냐 했습니다. 거기에 집을 팔아서라도 해준다고 하셨는데 솔직히 이런 시골 동네의 고급 주택도 아니고 서울하고 접근성도 거의 없다시피 한 지역에 있는 그냥 평범한 시골집을 시골 체험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세를 준다면 모를까. 세상 어느 누가 투자 목적이든 거주 목적이든 사려고 들겠나요. 정말 아주 말도 안 되는 확률로 집이 팔린다고 해도 이 집이 땅까지 다 포함해서 2억 정도 한다고 하는데 남자친구 모아놓은 돈이 1억 5천이고 그렇게 전부 합쳐봐야 제 집값의 절반도 안 되는 돈인데 굳이 멀쩡한 24평 아파트를 두고 3억 5천 주고 서울 어디에 집을 구해서 신혼살림을 차리라는 건지 싶었네요.
당사자인 제가 괜찮다는데 왜들 자꾸 그러시냐고, 그리고 집까지 팔아서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럼 어머님은 어디 가서 사시려고 그러냐, 그렇게 되면 내가 부담스러워서 안 되겠다, 최대한 좋게 좋게 돌려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전부터 남자친구가 자신감 없는 모습 보이면서 자꾸 질질 끌고 그랬던 게 사실은 다 꿍꿍이 속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적어도 여태까지 남자친구가 염치가 있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저보다 결혼 자금을 덜 가져오는 데 있어서 책임감을 느끼고 마음고생을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제 대답에 남자친구 어머니가 한다는 말이 그 집에 자기가 들어가서 살면 되지 않겠냐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네? 하고 되물었어요. 상식적으로 남자친구 어머니 입에서 그런 대답이 나올 거라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나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당신 살고 있는 집이며 땅이며 다 팔아서 돈을 마련하고 개천에서 태어난 용의자 어머님의 자랑인 남자친구가 여지껏 회사 생활하면서 모아놓은 돈 1억 5천, 그걸 합쳐서 저희 신혼집을 구해주고 당장 자기는 살 곳이 없어지게 되는 거니 제 집에 들어가서 살겠다, 그 말이었습니다. 너무 진지한 표정으로 말하고 있으니 저게 웃자고 농담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건 조금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대답을 했더니 자기 이야기 좀 들어보라면서 내 집에 당신들 살게 해주면 제가 앞으로 얻게 될 이득에 대해서 열변을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시부모가 가까이 살면 저희한테 이득 아니겠냐는 주장을 해왔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세상에 가족만큼 믿고 기댈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어디 있겠느냐고.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던 뭐 밑반찬을 해서 가져다 주던 분명히 도움될 일이 있을 거랍니다. 막말로 애 태어나서 당신이 애만 봐줘도 저한테는 한 달에 200만 원 돈 아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야 뭐 꼭 시어머니한테만 맡길 이유가 있나요? 요즘 들어 사회 분위기 때문에도 육아휴직 같은 거 당당히 쓸 수 있는 시대고, 거기에 저희 부모님이 이미 가까이 살고 있는데 굳이 제 집까지 비워줘가면서 결혼해가지고 시어머니한테 애 봐달라고 할 필요나 있나 싶었고요. 그렇게 거절당하니까 이번엔 감정에 호소를 하기 시작했어요. 보시다시피 당신들이 이렇게 시골에 살고 있지 않냐고. 우리 아들 아니면 언제 또 당신들이 서울에서 살아보겠네요. 아파트에도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어떻게 좀 안 되겠냐면서 온갖 불쌍한 척을 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렇지 아닌 건 아니라고 생각했고, 두 번 다시 똑같은 거 물어보지 못하게 확실하게 거절해야겠다 싶어서 그래도 그건 안 된다 딱 잘라 대답했어요. 어차피 집 팔아서 결혼자금 보태주실 거면 안 보태주셔도 되니까 그 돈으로 서울에 살 곳을 구해보시는 건 어떻겠냐고. 어차피 어머님 아버님 두 분만 사시는 거면 적당한 전세 매물 정도는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를 도와준다는 척 친절히 굴다가 서울에서 한번 살아보게 해달라고 불쌍한 척까지 하던 남자친구 어머니가 이번엔 또다시 돌변해서 성질을 내기 시작했어요. 저보고 너 돈을 얼마나 벌길래 그깟 집 가지고 유세를 떠냐고 역정을 내더라고요. 월급은 남자친구가 저보다 많이 벌기는 해요. 남자친구 나이가 저보다 많기는 하지만 저는 23살 때부터 일을 했다 보니 사회생활 경력이 훨씬 길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봉 차이가 난다는 건 앞으로도 제가 남자친구 연봉을 따라잡을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건 아니었어요. 앞으로 먼 미래의 일은 모르겠지만 당장만 두고 보면 남자친구가 저보다 달에 30만 원 정도 더 버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튼 남자친구 어머니가 돈을 걸고 넘어지면서 우리 아들 처가 눈치 보고 살게 만들어서 니네 친정에다가 우리 아들이 번 돈 죄다 빼돌릴 계획 아니냐고. 그렇게는 못하겠으니 내가 가까이 살면서 니들 어떻게 하고 사는지 지켜봐야겠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사람 마음이 얼마나 비뚤어졌으면 저런 생각까지 하는가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남자친구가 저보다 덜 해오는 게 마음에 걸렸던 게 아니라 제가 더 해오니까 그만큼 결혼 생활에 있어서 제가 우위를 점하게 되진 않을까. 그래서 당신 아들이 평생 마누라 눈치, 처가 눈치 보면서 살지 않을까 그 생각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마디 다시 말했죠. 아니 누가 가까이 못 살게 했느냐고. 집 해오는 거 가지고 어머님 아들 처가살이 시킬 생각 없고 돈도 빼돌릴 생각 없으니 집 팔고 이사 오셔가지고 가까이 살면서 한번 지켜보시라 했어요. 내 집 바로 옆집에다가 집을 구해도 뭐라고 안 할 테니까
내 집 말고 다른 집 구해서 사시라고 한마디 했지요. 그때 그냥 상 뒤집어 엎고 나왔어야 했는데 무슨 좋은 꼴을 보겠다고 그 못된 아줌마 생각을 고쳐먹게 해주려고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며느리가 벌써부터 시어머니한테 말대꾸하는 것 좀 보라면서 저한테 삿대질까지 해가면서 저희 부모님의 가정교육까지 운운해가며 뭐라 하는데 개천에서 나온 용이라고 우리 아들 데려가려면 응당 그 값을 치러야 하는 거 모르냐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를 때 저 사람이 뭘 믿고 저렇게 뻔뻔하게 나오나 싶었는데 믿는 구석이라고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었구나 싶었어요. 제가 집까지 들고 시집 온다고 하니까 당신 아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단단히 착각을 하는 건지 제가 무슨 결혼하고 싶어서 환장한 줄 알았나 봅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가운데 남자친구가 언제 제 편에 서서 말 한마디 해주려나 싶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꿀먹은 뭐마냥 입국 닫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나랑 결혼할 사람이라고 엄마가 저 모양 저 꼴로 어깃장 부리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는데 저를 대신해서 어머니한테 말 한마디 해줄까 기대했던 제가 바보였지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상황만 지켜보는 남자친구를 보니 더는 이야기 나눌 것도 없겠다 싶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꿀먹은 뭐마냥 아무 말도 없던 남자친구가 이젠 망부석이라도 된 건지 저를 따라서 같이 일어날 생각은 안 하고 저를 빤히 쳐다만 보고 있더군요. 표정이 마치 네가 처음 와보는 시골 동네에서 나 없이 어떻게 집에 갈 건데 하는 표정이었어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이 자식도 그냥 한통속이었구나 싶어서 열받아서 한마디 외쳐주고 그냥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회사 다니는 게 무슨 개천에서 용난 거냐고 아줌마 아들 그렇게 대단하고 잘난 사람 아니니까 주제 파악 좀 하라고 한마디 해주고 나오니 그래도 속은 좀 후련하더라고요. 끝까지 남자친구는 집안에서 나올 생각이 없어 보였고 솔직히 처음 와보는 데다가 외진 시골 동네다 보니 어떻게 집에 가야 하나 막막했어요. 그나마 오는 길에 버스 정류장을 본 것 같아서 무작정 그쪽으로 걸었습니다. 걱정도 되고 무섭기도 했지만 핸드폰도 있는데 뭐 문제 될까 싶었고 길 따라서 걷다 보면 어떻게든 되겠지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다행히도 한 15분 정도 걸으니까 들어올 때 봤던 정류장이 보이고 그때는 많이 안심이 되었어요. 문제는 버스가 반나절에 한 대 정도씩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뭐 기다려야지 어쩌겠나 싶어서 정류장에 앉아서 핸드폰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한 10분인가 있었을까 저 멀리서 차가 한 대 오더라고요. 버스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남자친구가 그제서야 차를 이끌고 저를 찾으러 나왔나 봅니다. 정류장 앞에 차 세워두고 저한테 빨리 타라고 하는데 집으로 갈지 저를 또 엄마 집으로 끌고 가서 내 집을 내놓으라고 할지 누가 아나요. 싫다고 거절하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냐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결혼하면 한 가족인데 그깟 돈이 뭐가 중요하냐면서 엄마가 가까이 살면서 우리 도와주실 걸 생각하면 오히려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득인 거 모르냐면서 설득을 하는데 반대 입장이었다면 똑같이 말할 수 있을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아예 개무시를 하면서 상대를 안 해줬더니 답답해졌는지 차에서 나와가지고 제 옆에 앉아서 본격적으로 저를 설득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제안이랍시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엄마랑 나랑 3억 5천 마련해서 가져다 줄 테니까 제 집을 3억 5천에 자기 어머니한테 파는 걸로 하고 우리는 3억 5천으로 새 집을 구하면 어떻겠냐고 묻더라고요. 그러면 신혼집 명의는 공동이 아니라 오롯이 제 이름으로 올리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뭐 엄청 대단한 제안이라고 선심 쓰듯 말하는 걸 보니 어이가 없어서 한마디 말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애초에 네 제안을 받아줄 생각도 없지만 그렇게 한다면 내가 3억 5천 집을 해오는 거고 너는 맨몸으로 장가오겠다는 건데 그럼 그건 그거대로 우리 집 눈치 안 보이냐고 물었죠. 애초에 처음부터 내 집을 거저먹을 생각밖에 없던 거 아니냐고 절대로 니랑 니네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하게 두지 않을 거고 결혼도 뭐 상견례를 한 것도 아니고 청첩장을 돌린 것도 아닌데 그냥 없던 일로 할 테니 그렇게 알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한마디 하더군요. 어쩌다 운 좋게 집값이 올라서 큰돈 번 걸 가지고 그러냐고. 3억 5천이면 네가 처음 집 샀을 때 가격보다 더 잘 쳐주는 건데 그냥 시어머니한테 가족 할인 해준다고 생각하고 그 돈 받고 말면 좀 좋은 거 아니냐고요.
제가 집을 얼마 주고 샀는지 취득가액까지 꿰고 있는 걸 보니 일전에 남자친구가 제가 집이 자가인지 궁금해서 등기부등본 뽑아봤었다는 말이 기억이 나고 온몸에 소름이 다 돋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그게 아니길 바랬는데 애초에 처음부터 남자친구는 제가 7억 집을 자가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부터 결혼을 전제로 내 집을 지 엄마한테 넘겨줄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1억 5천 모아놓은 게 어디냐고, 오히려 내가 집이 있으니 더 좋은 거 아니겠냐고 그런 속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었으니 남자친구나 남자친구 엄마한테는 그게 얼마나 기회처럼 들렸겠나 싶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로부터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차가 한 대 더 도착했어요. 멀리서 남자친구 차가 오는 걸 보고 혹시나 해코지 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경찰에 미리 신고를 했었거든요. 경찰분들이 오시니 남자친구도 저를 다시 자기 어머니의 집으로 데려가지 못했고 결국 그렇게 저는 경찰분들 도움을 받아서 가까운 기차역까지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혼자서 집에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길로 바로 친구한테 전화해서 뭐 그런 사람을 소개시켜줬냐고 한마디 했습니다. 하마터면 내 인생 조질 뻔했다고 뭐라 하니 친구가 자기도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회사에서 평판도 좋고 그래서 당연히 좋은 사람인 줄 알았다고 사과해 오는데 친구가 뭐가 잘못인가 싶었어요. 가면을 쓰고 본 모습을 숨긴 채 살아가는 두 얼굴의 사이코였는데 1년이나 연애했던 저도 몰랐던 걸 한낱 회사에서 몇 번 말 몇 마디 주고받은 게 다였던 친구가 그 사실을 알 리가 만무했죠. 이후로 혹시나 남자친구가 집으로 찾아오진 않을까 싶어서 걱정이었는데 다행히 따로 찾아오는 일은 없었어요. 연락도 따로 없고 찾아오지도 않는 걸로 봐선 남자친구도 완전히 쫑났구나 싶어서 포기했구나 싶었어요. 그래도 안심이 되지가 않아서 며칠 정도 부모님 집에서 신세를 졌습니다. 부모님도 뭐 그런 자식이 다 있냐면서 일단 경찰에 연락을 해놓으라고 조언을 해주셨어요. 요즘 세상이 워낙에 뒤숭숭하다 보니 미리미리 대비해서 나쁠 거 없다시면서요.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본 모습을 모르고 지냈던 걸 떠나서 남자친구 어머니가 제 집을 어떻게든 거저먹어 보겠다고 안 했다면 진짜 결혼까지 할 뻔했으니까요.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작정하고 사람 속이는 인간만큼 무서운 게 또 없다는 교훈을 얻었네요. 집은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 중이에요. 여지껏 연락도 없고 나타난 적 없으니 괜찮은 거 아닌가 싶으면서도 언제 또 제 앞에 나타나진 않을까 걱정이 돼서 말입니다. 일단 제 이후의 거취는 저희 부모님 집에서 신세 좀 지면서 천천히 생각해 볼까 해요. 안녕하세요. 몇 달 전에 내 집을 지 엄마한테 거저먹게 해주려고 했던 남자친구와 결혼 약속까지 했다가 파혼한 사연을 보냈던 쓰니입니다. 그냥 제 근황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이렇게 다시 사연을 보내게 되었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집은 전세를 주기로 했어요. 언제 갑자기 제 앞에 나타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 아무리 세상 가장 편한 내 집이라고 해도 편하지가 않아서 지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 돈하고 저희 어머니 돈 합쳐서 새로 투자할 만한 부동산을 하나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남자친구가 제 앞에 다시 나타나진 않을까 걱정을 했던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친구가 저 대신 남자친구한테 제대로 복수를 해줬거든요. 인터넷은 물론이고 회사 사람들한테도 남자친구랑 저 사이에 있던 일을 낱낱이 까발려줬나 보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회사에서 그나마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한테도 손절당하고 회사 내에서 입지도 안 좋아져서 이직을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저러다 회사에서 잘리기라도 한다면 혹시나 그걸 가지고 저한테 앙심을 품고 제 앞에 다시 나타나진 않을까 싶어서 결국엔 집을 내놓기로 결정을 했던 겁니다. 저희 집에 인사시킬 때 집이 아니라 밖에서 만난 게 어떻게 보면 신의 한 수였네요. 적어도 남자친구가 제 앞에 다시 나타날 일은 없을 테니까 말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